다케시마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이 한마디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은 한국의 격렬한 항의를 예상했죠. 그러나 72시간 후 한국이 꺼낸 카드는 분노가 아니라 기술이었습니다. 독도 전체를 하나의 움직이는 요새로 만드는 통합 감시 방어 시스템을 공개한 것입니다. 그 순간 중국은 동중국해 상공에서 일본 전투기의 레이더를 조준하며 사실상 공격 직전 신호를 보내 일본 안보 라인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동북아의 기준점은 더 이상 일본이 아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72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일본의 오만한 도발이 어떻게 한국을 동북아의 새로운 중심으로 밀어 올렸는지 그 역전의 과정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존 밀러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동아시아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난 28년간 이 자리에서 한반도와 일본, 중국의 정세를 분석해왔죠. 소련의 붕괴도 지켜봤고 중국의 부상도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과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는 순간을 모두 기록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 일본 국회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오판을 하게 됐죠.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사무실에 출근해서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있었는데 모니터 한쪽에서 TBS 유튜브 생중계 알림이 떴습니다. 일본 국회 예산위원회 중계였죠.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답변석에 서 있었어요. 저는 별 관심 없이 화면을 켜놓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 속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지기 시작했고 국제 언론 자막이 빠르게 화면을 가로질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또렷하게 들려왔죠.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의 점거는 명백한 불법이며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발언은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일본 총리들은 국회에서 독도 관련 질문을 받으면 거의 예외 없이 비슷한 답변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걸 도쿄 프로토콜이라고 부르곤 했죠. 정해진 대본을 읽는 것처럼 매번 똑같은 패턴이었으니까요. 또 시작이군. 저는 혼잣말을 하며 옆자리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일본 총리들이 국회에서 매번 반복하는 정형화된 답변일 뿐이에요. 며칠 지나면 한국이 강경 성명을 내고 양국 외교부가 서로 유감 표명하고 그러다 또 조용해지겠죠. 늘 그래왔잖아요. 그때 제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나오미 리우였어요. 대만계 미국인으로 저보다 15살 어린 신예 분석관이었죠. 그녀는 항상 제가 놓치는 디테일을 잡아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밀러 선임,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나오미가 태블릿을 들고 제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화면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과거 발언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관련 발언,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정적 언급, 심지어 한국이 기어오른다는 경멸적 표현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외국인이 사슴을 학대한다는 혐오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총리들과 달라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바닥이거든요. 위험한 조합이죠. 저는 나오미의 태블릿을 흘긋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오미, 자네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 일본 정치인들의 이런 발언은 국내용이야. 지지층 결집용 레토릭이지. 실제 외교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28년간 이 일을 해온 내가 보장하지. 나오미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그녀의 우려를 가볍게 무시하고 다시 서류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기사들은 독도 망언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년 1월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조율 중. 한일 셔틀 외교 복원 논의, 나라시 방문 일정 검토.
저는 이 기사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불과 몇 달 전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악수하는 사진이 전 세계 신문 일면을 장식했었거든요. 두 정상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맞잡은 사진이었죠.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그런데 그 악수 사진이 실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 망언을 터뜨린 거예요. 웃으며 악수한 뒤 등에 칼을 꽂은 격이었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기존의 프레임을 고수했어요. 한국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나라이고 일본은 예측 가능한 동맹이라는 고정관념 말이에요. 저는 상원 브리핑용 초안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총리의 독도 관련 발언은 국내 정치용으로 분석됨. 지지율 하락에 대응한 우익 기반 결집 목적. 한국은 며칠 내 강경 대응 성명 발표 예상. 양국 관계의 단기적 긴장은 있으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은 낮음. 저는 이 문서를 마무리하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28년의 경험이 담긴 분석이라고 자부했죠. 모든 게 예상대로 흘러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나오미가 마지막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밀러 선임, 이번 발언은 타이밍이 이상해요. 정상회담 조율 중이라는 기사가 나온 바로 그 시점에 굳이 이런 발언을 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이 적기인 거야. 지지율이 바닥이니까 우익 기반을 다지려는 거지. 한국과의 관계는 나중에 외무성이 수습하면 돼. 일본은 늘 그래왔어. 나오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그녀의 직감을 무시했습니다. 경험이 직감보다 중요하다고 믿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CNN 화면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는 한일 정상의 사진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자막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두 장면의 대비가 너무나 극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이 장면을 보며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게 늘 있던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결론 한국은 곧 강경 성명을 발표할 것이며 이는 예상된 패턴의 반복임. 특별한 후속 조치 불필요. 그리고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내일이면 한국 외교부에서 격앙된 성명이 나올 거라고 확신하면서요. 28년간 봐온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될 거라고 믿으면서요. 이건 늘 있어온 일본식 레토릭일 뿐이야. 한국은 곧 격하게 반응하겠지.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오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 출근했어요. 오늘쯤이면 한국 외교부에서 강력한 규탄 성명이 나올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28년간 봐온 패턴대로라면 지금쯤 청와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있어야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규탄 결의안이 발의되고 시민단체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어야 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언론 사이트를 새로 고침했어요. 독도 관련 기사는 있었지만 정부의 공식 반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외교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지만 새로운 성명은 올라오지 않았죠. 청와대 브리핑 일정에도 독도 관련 내용은 없었어요. 뭐지 이거? 저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독도 망언에 24시간 넘게 침묵하는 건 제가 기억하는 한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때 일본 언론 속보가 떴어요. NHK 화면에 자막이 흘렀습니다. 한국 정부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이틀째 공식 반응 없어. 내부 조율 실패 가능성 제기.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침묵을 패닉 침묵으로 해석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거라고 분석했죠. 일본 정치평론가 한 명이 카메라 앞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말문이 막힌 모양입니다. 우리 총리의 단호한 메시지가 효과를 본 거죠. 다카이치 내각의 한 관료는 익명으로 인터뷰하면서 더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한국이 말발이 없나 봅니다. 이번에는 반박할 논리가 없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8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강경 성명을 내야 하는데 왜 48시간째 아무런 메시지가 없지? 나오미가 제 책상으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밀러 선임, 한국이 조용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라는 걸 모르세요?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오미의 말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나오미가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정보망을 통해 입수한 한국 측 동향 보고서였어요. 밀러 선임, 이거 보세요. 한국 NSC가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청와대 지하 상황실에서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직후 긴급 소집됐어요.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까지 핵심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린 결론은 제가 예상한 것과 정반대였어요. 즉각 반응하면 일본의 프레임에 걸린다. 이게 회의의 핵심 결론이었어요. 한국은 의도적으로 침묵을 선택한 겁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일본이 스스로 자해적인 행보를 드러내도록 기다리기로 한 거였죠. 회의에서 나온 핵심 문구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우리가 침묵할수록 일본은 스스로 흔들릴 것이다. 한국은 3단계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단계는 침묵, 2단계는 국제여론 선점, 그리고 3단계는 기술 카드 공개였어요. 저는 이 보고서를 읽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은 겁먹은 게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계산된 전략을 실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오미가 추가 정보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한국은 물밑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 없이 조용히 실행 중인 조치들이에요. 보고서의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공개하지 않은 채 여러 조치를 즉시 실행하고 있었어요. 한일 외교 국장급 연락 채널을 완전히 정지시켰고 일본과의 정보 공유 비율을 일시적으로 30%나 축소했습니다. 독도 감시 레이더 가동률은 기존 대비 12% 강화됐고 한국군 해상훈련을 단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었죠. 발표는 없지만 일본은 이미 감시 정보 공백을 체감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나오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소리 없이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본을 향한 보이지 않는 포위망이 조용히 좁혀지고 있었죠. 한편 일본 내부에서도 혼란이 시작됐어요. 일본 방위성의 내부 동향 보고서를 받아봤는데 거기에는 불안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왜 반응하지 않는지 의도를 파악 중입니다. 혹시 군사적인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의 접촉을 늘렸다는 정보도 있어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보통 한국은 일본의 도발에 즉각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이런 침묵은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던 거죠. 72시간이 지났을 때 NHK에서 긴급 속보가 떴어요. 화면에 큼지막한 자막이 흘렀습니다. 한국 독도 도발에도 공식 대응 없음. 72시간째 침묵 지속. 일본 방위성, 의도 파악 중. 이 자막 하나가 일본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겁먹었다고 비웃던 일본 언론들이 이제는 한국이 왜 조용한 거지? 라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방송에 출연한 안보 전문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침묵은 전례가 없습니다. 보통 한국은 독도 문제에 즉각적이고 강경하게 대응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가 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SNS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이 왜 갑자기 조용해진 거야? 뭔가 이상해. 침묵이 무섭다. 폭풍 전의 고요 같은 느낌이야. 저는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28년간 쌓아온 제 분석 프레임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은 제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나라가 아니라
뭔가 훨씬 더 계산적이고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죠. 나오미가 퇴근 전에 제게 말했어요. 한국이 조용한데. 난 그게 더 무섭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패턴이 아니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겁먹은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흔들릴 때까지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끝나면 세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언가가 공개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한국 국방부에서 긴급 공지가 떴어요. 오전 9시에 기자회견을 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 감시 관련 기술 브리핑을 실시합니다. 저는 이 공지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기술 브리핑이라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외교부가 나서서 규탄 성명을 발표하거나 대통령이 직접 강경한 메시지를 던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국방부가 나서서 기술 브리핑을 한다고요? 일본 언론들은 이걸 정치적 항해 수준으로 예상했어요. 한국이 독도 경비대 활동이나 해양 순찰 현황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지키고 있다는 식의 홍보를 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일본 방송에서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침묵을 깨고 반응하는 모양입니다. 아마 감정적인 항해 브리핑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은 달랐습니다. 기술 브리핑이라는 단어가 뜨자마자 각국 정보기관에서 분석팀을 긴급 가동했어요. 저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대형 스크린 앞에 자리를 잡았어요. CNN, NHK, BBC가 동시에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브리핑룸에는 전 세계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평소 국방부 브리핑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긴장감이 화면을 통해서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자 스크린에 독도 주변 해역의 격자 지도가 나타났어요. 독도를 중심으로 반경 50km가 정밀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해역 지도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독도 주변을 얼마나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지 보여주려는 거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도 위에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점들 옆에는 실시간으로 좌표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한 척의 위치가 화면에 떴어요. 그 옆에는 해양경찰 순시선 한 척도 보였죠. 그리고 상공을 비행 중인 항공자위대 P3C 초계기의 비행 경로까지 모두 화면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기자석에서 술렁임이 시작됐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 실시간입니까?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실시간입니다. 현재 일본 구축함의 이동 경로를 보시겠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면서 구축함의 움직임이 시간대별로 표시됐어요. 지난 24시간 동안 이 배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현재 속도는 얼마인지, 심지어 레이더 가동 상태까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옆에 앉은 나오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창백해져 있었죠. 이게 가능해? 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오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한국의 독도 방어 수준과 완전히 달라요. 이건 차원이 다른 시스템이에요. 한국 해군 전략사령부 소속 장교가 브리핑을 이어받았어요. 그는 독도 통합 해양 방어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초고해상도 영상 레이더가 해상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작은 선박이라도 독도 주변 50km 안에 들어오면 즉시 감지된다고 했습니다. 독도 주변 해저에는 수중 음향망이 깔려 있어서 잠수함의 움직임까지 감지할 수 있었죠. 심지어 잠수함의 종류와 국적까지 식별 가능하다고 했어요. 군용 위성 2기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있었고 3종류의 무인기가 24시간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자동으로 위협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고 했어요.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장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도는 하나의 섬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방어 요새입니다. 한국은 이 해역을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대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해상, 수중, 공중의 3계층을 통합한 방어 플랫폼이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28년간 동아시아를 분석해왔지만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해놨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미국 정보기관조차 이 수준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자석에서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왜 일본 함정의 좌표를 공개하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도발 아닙니까?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운용되고 있었습니까? 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정부에 사전 통보는 했습니까? 이건 국제법 위반 아닙니까? 한국 대변인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자국 영토 주변의 감시 활동은 모든 주권 국가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자위 목적의 정당한 조치입니다. 우리는 어떤 국가도 위협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영토를 지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뿐입니다. 일본 기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들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에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자국 함정의 좌표를 바라보면서 무력감에 빠진 것 같았죠. 한 기자는 고개를 숙인 채 메모만 하고 있었고 다른 기자는 본사에 급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충격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종의 경외감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걸 지금까지 조용히 숨기고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나오미가 제게 말했어요. 일본만 한국을 얕잡아 본 게 아니었죠. 우리도 그랬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28년간 한국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나라로 분류해왔어요. 일본의 도발에 즉각 분노하고 시위하고 외교적으로 항의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감정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기술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력은 우리 모두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죠.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기술을 쌓아 올리고 있었어요. 브리핑이 끝난 뒤 전 세계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CNN은 한국 독도를 해상 요새로 전환이라는 헤드라인을 달았고 BBC는 동아시아 해양 안보의 새로운 판도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일본 NHK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한국의 감시 시스템 예상보다 고도화라는 조심스러운 표현을 사용했어요. 일본 내부에서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명백한 도발이라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SNS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이 이렇게까지 준비해놨다고. 기술 격차가 이 정도였어? 이건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우리 자위대는 뭘 한 거야? 왜 우리는 저런 시스템이 없는 거야?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자국 함정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타국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의 해양 안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켰죠.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브리핑 영상을 다시 돌려봤어요. 화면에 전멸하는 일본 구축함의 좌표를 바라보면서 제 28년 경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전략 플레이어로 인정하게 됐어요. 감정이 아니라 기술로 승부하는 나라, 조용히 준비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카드를 꺼내는 나라. 그리고 동시에 이 사건이 동아시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독도 시스템 공개 이후 전 세계의 시선이 일본으로 쏠렸어요. 모두가 일본 정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거든요. 솔직히 저는 일본이 한 발 물러설 거라고 예상했어요. 한국이 그 정도 수준의 기술력을 공개한 이상
더 이상 독도 문제로 밀어붙이는 건 무의미하다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했죠. 외교적으로 현명한 선택은 조용히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었으니까요. 28년간 일본 정치를 지켜본 제 경험으로는 일본은 실리를 챙기는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한국의 브리핑 다음 날 일본 국회가 열렸어요. 야당 의원들이 총리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했죠. 한 야당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어요. 이건 국가적 망신입니다. 우리 해상자위대 함정의 좌표가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총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의원석 곳곳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어요. 여당 의원들조차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일본 국회가 이렇게까지 술렁이는 건 드문 일이었죠. 저는 모니터를 통해 일본 국회 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답변석에 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저는 그녀가 어떤 말을 할지 집중했습니다. 아마 유감을 표명하거나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발언을 하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케시마는 국제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의 일방적인 조치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공개하든 이 사실은 단 한치도 변하지 않습니다. 약한 모습은 보일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나오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또 저런 말을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 일본 함정의 실시간 좌표를 전 세계에 공개한 바로 다음 날 다카이치 총리는 오히려 더 강경한 발언을 한 겁니다. 이건 외교적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연합의 주요 외교관들이 이 발언을 실시간으로 메모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지금 저런 말을 하는 거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아침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긴급 보고서를 올렸다고 해요.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독도 감시 체계는 일본보다 최소 7년에서 10년 앞서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 시점에서 독도 문제로 한국을 자극하는 것은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100%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이미지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발 물러서야 할 때입니다. 외무성 고위 관료가 직접 총리에게 간언했다고 합니다.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외교관이었어요. 총리님, 지금은 물러서야 할 때입니다. 한국과의 갈등을 더 키우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약해 보일 수는 없다. 그 한마디로 모든 전문가의 의견이 묵살됐습니다. 외무성 관료는 회의실을 나오며 동료에게 속삭였다고 해요. 총리가 현실을 보지 못한다. 이러다 진짜 나라가 위험해진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정치인이 자존심 때문에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전형적인 사례였거든요.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밀리면 끝이라는 정치적 강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녀는 영토 문제를 지지율 회복의 카드로 삼으려 했던 거죠.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 공개 이후 자국의 해양 안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거든요. 거리에서 인터뷰하는 시민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습니다. 우리 자위대는 뭘 한 거야? 왜 우리는 저런 시스템이 없는 거야? 한국이 우리 배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니. 무섭지 않아?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안정과 신뢰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는 오히려 더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어요. 일본 SNS가 폭발했습니다. 총리가 미쳤나?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야? 한국한테 기술적으로 밀리는 게 드러났는데 왜 더 세게 나가는 거야? 이 나라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이 총리 진짜 나라 망치려고 작정했나 보다. 일본 시민들의 여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독도 문제에 대해 정부를 지지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한국의 기술적으로 뒤처진 게 드러난 상황에서
굳이 더 강경하게 나갈 필요가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절망 섞인 목소리가 커져갔어요.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나갔습니다.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측근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내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강요급 인사의 참석을 검토해라. 이건 일본 정치권에서도 금기시되는 수준의 조치였어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강요가 참석한다는 건 한국에 대한 공식적인 도발 선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를 고려해서 강요급 참석을 자제해왔습니다. 그건 암묵적인 외교 규칙이었죠. 일본 관료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자민당 내부에서도 술렁임이 일었죠. 중진 의원들이 비공개 회의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건 너무 간다. 국제사회가 우리만 문제 국가로 볼 것이다. 총리가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진짜 나라가 위험해진다. 이러다 전방위 외교 파국이 올 수도 있어. 누가 총리를 말려야 해. 하지만 아무도 다카이치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떨어지는 지지율을 반전시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영토 문제를 이용해 국민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립이 심해져도 현실을 부정하려는 방어 심리가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워싱턴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어요. 저는 쿠퍼 소장과 함께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소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밀러,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일본이 스스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를 꺼낸 순간 일본은 감정 정치에 빠졌고 지금은 기술에서도 외교에서도 여론에서도 전부 밀리고 있어요. 쿠퍼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하네. 일본은 지금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야. 동맹국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우리도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거든. 나오미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침묵하고 있는데 일본이 스스로 위기 속으로 걸어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외교가 아니라 자해입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28년간 일본을 안정적인 동맹으로 분류해왔던 제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분석가로서 저는 새로운 질서가 열리고 있다는 전율을 느꼈어요. 한국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기술로 자신들의 입장을 증명했죠. 반면 일본은 감정에 휩쓸려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냉정함과 일본의 감정 정치가 이토록 뚜렷하게 대비된 적은 없었어요. 미국, 중국, 유럽연합의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같은 평가가 내려지고 있었어요. 일본은 지금 감정 정치에 빠졌다. 이 한 문장이 일본의 현재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 정치가 일본을 어디로 데려갈지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시선이 점점 싸늘해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독도 시스템 공개 이후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발언은 오히려 일본의 이미지만 깎아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 출근했어요.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회의실 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동료들이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 있었어요. 저도 급히 달려갔습니다. NHK 긴급 속보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붉은 자막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긴급 속보 중국 전투기, 동중국해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의 레이더 조준.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레이더 조준이라는 건 전투기가 상대방에게 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 단계거든요. 사실상 공격 준비 신호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전쟁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화면에 일본 조종사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레이더 경보음이 울리는 순간 사실상 공격 신호라고 느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몇 초만 늦었어도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나오미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밀러 선임, 이건 심각해요. 중일 간 무력 충돌이 현실화될 수도 있어요. NHK가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62%가 중일 무력 충돌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응답했어요. 일본 사회 전체가 전쟁 공포에 휩싸인 거였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다카이치 총리가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이 무엇을 하든 한국이 무엇을 하든 일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혹했어요. CNN, BBC, 로이터 통신이 모두 같은 문장을 헤드라인으로 달았습니다. 일본 총리의 발언은 지역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이 순간 국제사회는 일본을 동북아 불안정의 중심국으로 규정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워싱턴에서 긴급 NSC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쿠퍼 소장이 회의를 주재했어요. 일본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고 한국은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네. 그런데 우리가 한국의 실제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건가?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사실 우리 모두 한국의 독도 시스템 공개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화면으로 본 것만으로는 그 기술력의 실체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쿠퍼 소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밀러, 자네가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보게. 독도 시스템을 현장에서 보고 와. 우리가 정확히 뭘 상대하고 있는지 알아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8년간 동아시아를 분석해왔지만 직접 한국의 군사시설을 방문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이틀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나온 장교가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예상외로 젊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밀러 분석관님 환영합니다. 저는 해군 전략사령부 소속 박준영 소령입니다. 우리는 곧바로 헬기에 올랐어요. 목적지는 울릉도였습니다. 거기서 다시 독도로 이동할 예정이었죠. 헬기 안에서 박소령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밀러 분석관님, 오늘 보시게 될 것은 독도 통합해양 방어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보안상 모든 것을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박소령, 솔직히 말해주세요. 그날 브리핑에서 보여준 것들 전부 실제인 겁니까? 일본 함정의 실시간 좌표 추적 같은 것들 말입니다. 박소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직접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울릉도에 도착한 뒤 우리는 소형 고속정으로 갈아탔습니다. 독도까지는 약 90km 거친 파도를 뚫고 1시간 반을 달렸어요. 멀리서 독도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독도에 도착하자 박소령이 저를 지하시설로 안내했어요. 바위섬 아래에 이런 공간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니 넓은 통제실이 나타났어요. 벽면 전체가 대형 스크린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의 실시간 상황이 3D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해상, 수중, 공중의 모든 움직임이 한눈에 들어왔죠. 이게 실시간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박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실시간입니다. 현재 이 해역에 있는 모든 선박과 항공기의 위치를 보고 계십니다. 화면 한쪽에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한 척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선박명, 현재 속도, 이동 방향, 심지어 레이더 가동 상태까지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저 배는 지금 독도에서 약 45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30분 전부터 이 해역을 순찰하고 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시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상황 인식 체계였습니다. 박소령이 다른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건 수중 음향망입니다. 독도 주변 해저에 설치된 센서 네트워크가 수중의 모든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화면에는 해저 지형도와 함께 여러 개의 점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박소령이 그중 하나를 확대했습니다. 이건 지금 이 해역을 지나가는 고래입니다. 길이 약 12m 향유고래로 추정됩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고래까지 식별이 됩니까? 당연하죠. 잠수함은 더 정확하게 식별됩니다. 선체 길이, 추진 방식, 심지어 어느 나라 잠수함인지까지 자동으로 분석됩니다. 박소령이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위성 영상이었습니다. 군용 위성 2기가 24시간 이 해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종류의 무인기가 교대로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요. 화면에 무인기의 실시간 영상이 떴어요.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해상의 선박 갑판 위에서 움직이는 사람까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죠. 해상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0.15m입니다. 갑판 위의 신문 헤드라인도 읽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최신 정찰 위성과 비슷하거나 어쩌면 더 나은 수준이었거든요. 박소령이 마지막으로 중앙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가 여기로 통합됩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위협 수준을 자동으로 평가합니다. 의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대응 시나리오가 제시되고요. 화면에는 복잡한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수십 개의 데이터 스트림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종합적인 상황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이름은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박소령이 대답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독도 통합 해양 방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냥 방패라고 부릅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28년간 동아시아를 분석해왔지만 이런 수준의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미국에도 이 정도로 통합된 해양 감시 체계는 없어요. 박소령, 솔직히 물어봐도 됩니까? 네, 말씀하세요.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운용됐습니까? 그리고 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박소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약 7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개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독도를 지키고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공개한 겁니까? 박소령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일본 총리가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조용히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술로 답한 겁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보여준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한국의 전략이 완전히 이해됐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감정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기술로 승부하는 나라였죠. 박소령,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됩니까? 네. 일본이 이 시스템을 따라잡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박소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소 10년입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독도를 떠나면서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미국은 일본을 안정적인 동맹으로, 한국을 감정적인 나라로 분류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틀린 판단이었어요. 한국은 조용히 기술을 쌓아 올리고 있었고, 일본은 감정 정치에 빠져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독도 방어 시스템은 예상보다 최소 10년 앞서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시 체계가 아니라 완전한 상황 인식 및 자동 대응 플랫폼입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조적인 파트너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 지역의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이 보고서가 NSC 브리핑에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그 브리핑이 역사를 바꾸게 될 겁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어요. 독도에서 본 것들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사무실에 틀어박혀서 이틀째 밤을 새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고 있는데 사무실 한쪽에 켜놓은 TV에서 긴급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NHK 긴급 속보 일본 외무성 내부 문서 유출. 저는 반사적으로 리모컨을 집어 볼륨을 높였어요. 화면에는 일본 기자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방금 일본 외무성 내부 문서가 언론에 유출됐습니다. 이 문서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독도 관련 발언이 지지율 회복을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화면에 유출된 문서의 일부가 떴습니다. 독도 관련 강경 메시지는 외교적 목적이 아닌 지지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정치용 발언으로 기획됨.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일본 정부가 스스로 이걸 인정한 거였습니다.
독도 망언이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국내 여론을 위한 쇼였던 겁니다. NHK 앵커가 계속 보도했어요.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외무성과 방위성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여러 차례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은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총리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화면에 또 다른 문서가 떴어요. 외무성 간부가 총리에게 올린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의 독도 방어 시스템은 우리보다 최소 7년에서 10년 앞서 있습니다. 지금 한국을 자극하는 것은 일본에게 전혀 이득이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본 관료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한국이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는 것, 도발이 역효과를 낳을 거라는 것, 전부 다요. 그런데 총리가 무시한 거예요. 나오미가 급히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밀러 선임, 뉴스 보셨어요? 지금 보고 있어. 나오미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이거 누가 유출한 건지 아세요?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 과장이래요. 다카이치 총리한테 희생양으로 지목당한 사람이요. 저는 TV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희생양이라니? 나오미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일본 언론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중심으로 전략을 바꾸려 한다는 소문이 돌자 다카이치 총리가 누군가한테 책임을 떠넘기려 했대요. 그래서 외무성 실무진을 지목했고요. 근데 그 과장이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TV에서는 그 과장의 인터뷰가 흘러나왔어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한국을 자극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이건 외교적 자살 행위라고요. 하지만 총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엉망이 되자 저한테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SNS에는 분노의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지지율 때문에 한국을 건드린 거야? 진짜 나라를 장난감으로 하나? 우리 관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총리만 무시한 거네. 이게 나라야? 중국하고 전쟁 직전인데 국내 정치용 쇼를 한 거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일본 야당은 즉각 다카이치 총리의 사퇴를 요구했어요. 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익이 아니라 자신의 지지율을 위해 외교를 희생시켰습니다. 이건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반란이 시작됐어요. 중진 의원 3명이 공개적으로 총리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 당은 총리의 독주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당 차원의 긴급 대책 회의를 요구합니다. 전국경제연합회 회장은 TV 인터뷰에서 분노를 터뜨렸어요. 일본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중국 시장에서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총리는 알고 있습니까? 지지율 몇 % 올리려고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오키나와 지사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는 지지율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던 겁니까?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 모든 뉴스를 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일본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뭔가를 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그냥 조용히 있었고 기술을 보여줬고 원칙대로 대응했을 뿐이었죠. 일본이 스스로 감정에 휘둘려서 자멸한 거예요. 나오미가 말했어요. 밀러 선임, 이거 보고서에 추가해야 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이건 결정적인 증거야. 일본 정부 스스로 인정한 거니까. 저는 보고서에 새로운 섹션을 추가했어요. 일본 외무성 유출 문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독도 관련 발언이 외교적 목적이 아닌 국내 정치용 퍼포먼스였음을 보여준다. 일본 관료들은 한국의 기술적 우위와 도발의 역효과를 사전에 경고했으나 총리는 이를 무시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증명한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일본 주요 신문들이 일제히 다카이치 총리를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렇게 썼어요. 국민은 진심으로 독도를 걱정했는데 총리는 지지율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 정치의 민낯이다.
요미우리 신문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외교는 국익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기본을 잊었다.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NSC에 제출하고 미국의 공식 입장을 결정하는 거였죠. 쿠퍼 소장에게 전화가 왔어요. 밀러, 보고서 다 됐나? 네, 소장님. 일본 문서 유출건까지 추가해서 완성했습니다. 좋아. 내일 NSC 최종 브리핑이 있네. 자네가 직접 발표하게.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역사가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방아쇠를 당기는 건 제 보고서가 될 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은 이 자리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로, 분노가 아니라 전략으로 이 싸움을 이겼으니까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28년간 수많은 브리핑을 해왔지만 오늘 같은 날은 처음이었거든요. 오늘 제가 발표할 보고서가 70년 된 동맹 구조를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오늘 뭔가 중요한 날이야? 표정이 심상치 않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28년 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 오늘처럼 긴장되는 날은 처음이야. 백악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보고서를 검토했어요. 독도에서 직접 본 기술들, 한국의 전략적 침묵, 일본의 감정적 대응, 그리고 어제 터진 일본 외무성 문서 유출까지요. 모든 증거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이 도시에서 수많은 결정이 내려졌고 그 결정들이 세계를 바꿔왔죠. 오늘 또 하나의 결정이 내려질 거였습니다. 백악관 지하 회의실에 도착하니 이미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CIA 국장,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리고 NSC 핵심 멤버들까지요.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이번 브리핑이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쿠퍼 소장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냐는 무언의 신호였어요. 저는 서류를 손에 쥐고 회의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약간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스크린에 제 보고서 첫 페이지가 떴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동아시아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어요. 독도에서 직접 촬영한 3D 실시간 해역 감시 화면이었습니다. 일본 함정의 좌표가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고 수중 음향망이 잠수함을 식별하는 장면이 이어졌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관계자들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화면을 주시했어요. 이건 제가 직접 독도에서 확인한 장면입니다. 해상, 수중, 공중을 완벽하게 통합한 플랫폼이에요. 위성 해상도 0.15m, 실시간 잠수함 식별, 인공지능 기반 자동 위협 분석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수준의 통합 시스템은 미국에도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물었어요. 일본은? 없습니다. 개별 장비는 있지만 통합 플랫폼은 없어요. 한국 해군 장교 말로는 일본이 이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한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덧붙이더군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대응 타임라인을 나란히 비교한 화면이었어요. 두 나라의 대응이 얼마나 대조적인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도발 직후 72시간 동안 완벽하게 침묵했습니다. 감정적 반응 대신 전략을 준비했고 말이 아니라 기술로 답했어요. 단 한마디의 비난도 단 한 번의 시위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7년간 준비해온 기술을 세계에 공개했어요. 반면 일본은요. 저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영상을 틀었어요. 한국의 시스템 공개 다음 날 오히려 더 강경해진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중국과 전쟁 직전인 상황에서도 독도 망언을 반복했습니다. 국민 62%가 전쟁을 우려하고 있는데 총리는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멈추지 않았어요.
외무성과 방위성의 경고를 전부 무시하고요. CIA 국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행동이군.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제 유출된 문서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저는 일본 외무성 내부 문서를 화면에 띄웠어요. 핵심 문장에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 문장에 집중됐어요. 독도 관련 강경 메시지는 외교적 목적이 아닌 지지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정치용 발언으로 기획됨.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지지율 몇 % 올리려고 동맹 관계를 흔든 거야? 그렇습니다. 문서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어요. 외무성은 한국을 자극하면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방위성도 한국의 기술력이 우리보다 최소 7년 앞서 있다고 보고했고요. 하지만 총리는 전부 무시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일이 틀어지자 외무성 실무진한테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희생양으로 지목된 과장이 문서를 유출한 건 그 때문이에요. 자신이 경고했던 내용이 전부 무시당하고 결국 자기가 책임을 뒤집어쓰게 생겼으니까요. 국무부 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일본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군.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결론 페이지였습니다. 회의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한국은 감정 대신 원칙으로 말 대신 기술로 대응했습니다. 일본은 전문가 경고를 무시하고 국내 정치에 외교를 종속시켰어요. 누가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는 명확합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28년을 준비해온 것 같았어요. 저는 권고합니다. 미국은 동북아 전략의 기준점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동의합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일본 중심으로 생각해왔어요. 이번 사태가 그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국무부 장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고 국제법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건 심각한 신뢰 문제예요. 쿠퍼 소장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하나군. 공식 발표를 준비하게. 그가 버튼을 누르자 스크린에 새로운 문장이 떴어요.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미국은 동북아의 안정 기준점을 대한민국으로 본다.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았던 문장이었어요. 미국은 항상 일본을 동아시아의 핵심으로 한국을 보조적인 동맹으로 분류해왔거든요. 그 공식이 오늘 이 회의실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쿠퍼 소장이 물었어요. 반대 의견?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했어요. 좋아. 오늘 오후 백악관 브리핑에서 발표한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복도에 서서 잠시 숨을 돌렸어요.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다가왔어요. 밀러 선임, 방금 역사를 바꾸신 거예요. 알고 계세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난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한국이 스스로 증명한 거지. 그날 오후 3시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전 세계 주요 언론이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 찼고 카메라 불빛이 연단을 비추고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이 연단에 서서 천천히 원고를 읽었습니다. 미국은 동북아의 안정 기준점을 대한민국으로 본다.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 원칙과 기술로 대응했으며 이 지역의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앞으로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지고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CNN, BBC, 로이터가 동시에 같은 헤드라인을 띄웠습니다. 미국 70년 만에 동아시아 전략축을 한국으로 이동. 저는 브리핑룸 한쪽에 서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일본 NHK 앵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도쿄 증시가 실시간으로 폭락하고 있다는 자막이 흘렀어요.
엔화 가치도 급락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언론들은 환호하고 있었어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누군가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어요. 28년간 동아시아를 분석해왔지만 이런 순간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기술로, 분노가 아니라 전략으로 이 자리에 올랐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됐습니다.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점에 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공식 발표 이후 세계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변화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매일 새로운 뉴스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발표 일주일 뒤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협정이 체결됐어요.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통합해양감시 협력체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미국, 한국, 호주, 필리핀 4개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안보 협력체였어요. 저도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연단에는 4개국 국방장관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미국 국방장관이 협정서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이 협력체의 핵심 기술은 한국의 독도 통합감시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지역 안보를 안정시키는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명식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참여국 명단에 일본이 없었습니다. 70년간 미국의 핵심 동맹이었던 일본이 새로운 안보 협력체에서 빠진 거였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이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동아시아의 중심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신호였죠.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유럽에서도 한국을 향한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3개국이 한국과 정찰 및 해양 감시 장비 공동 개발 협약을 발표했어요. 파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위기에서 기술과 원칙으로 대응한 보기 드문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런 파트너와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독일 국방장관도 덧붙였어요. 한국의 해양 감시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유럽 해안 방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움직였어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한국형 해양 감시 체계 도입을 공식 타진했습니다. 남중국해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나라들은 한국의 기술이 절실했던 거예요. 싱가포르는 아예 한국 해군과 합동훈련을 제안했고 필리핀은 독도 시스템을 모델로 한 자국 해역 감시망 구축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뉴스를 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은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의 욕설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준비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기술로 증명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외교, 안보, 산업 3가지 축에서 동시에 위상이 올라간 거예요. 며칠 뒤 더 상징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지칠 외교장관 비공식 회의가 런던에서 열렸는데 이례적으로 한국 외교장관이 초청받았습니다. 지칠 회원국도 아닌 한국이 초청받은 건 극히 드문 일이었어요. 회의 영상이 일부 공개됐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외교장관에게 직접 물었어요. 동북아에서 장기 안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영국 외무장관도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감시 체계를 동북아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까? 한국 외교장관이 차분하게 답변하는 동안 카메라가 잠시 회의실 뒤편을 비췄어요. 일본 외무상이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그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지칠의 당당한 일원이었던 일본이 이제는 존재감 없는 국가가 되어버린 거였죠. 다카이치의 극단적인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언론들도 일제히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대서특필했어요. CNN은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사태의 가장 합리적인 행위자였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기술로 증명했다. 이것이 21세기 국가의 모범이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일본 NHK의 보도였어요. 그들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위기가 보여준 것은 기술의 격차가 아니라 외교의 품격이다. 한국이 승리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독도가 아니라 국제적 신뢰였다.
대만과 싱가포르 언론들은 아예 새로운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 모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감정 대신 전략으로, 분노 대신 기술로 대응하는 방식을 일컫는 말이었죠.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휴가를 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긴 휴가였어요. 집에서 쉬면서 TV를 켜놨는데 한국 뉴스 채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특별 행사가 열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고 무대 위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스크린에 지난 몇 주간의 뉴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공식 발표 장면, 협력체 출범식, 지칠 회의에서 한국 외교장관이 발언하는 모습이 차례로 나왔어요. 광장의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극기가 물결쳤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28년 전 처음 동아시아 분석을 시작했을 때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었습니다. 일본의 보조적인 동맹 정도로 생각했죠. 얼마나 틀린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TV에서 한국 국방부 장관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원칙을 지켰어요. 조급해하지 않았고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대한민국을 새 시대의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이어서 한국 시민들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한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답답했어요. 일본이 그렇게 도발하는데 왜 가만히 있나 싶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정부가 얼마나 현명했는지 알겠어요. 싸우지 않고 이긴 거잖아요. 젊은 여성도 인터뷰했어요.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기술로, 품격으로 세계를 설득한 거잖아요. 이게 진짜 힘인 것 같아요.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는 나라였어요. 말보다 행동으로, 분노보다 기술로, 감정보다 원칙으로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7년 동안 묵묵히 시스템을 구축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힘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방식이 결국 승리한 거였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무슨 생각해? 저는 TV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28년 동안 동아시아를 분석하면서 배운 게 있어. 진정한 힘은 총과 미사일에서 나오지 않아. 원칙을 지키는 용기, 감정을 다스리는 절제, 그리고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품격에서 나와.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그걸 보여준 거네. 그래. 그리고 세계가 인정했어. TV에서 광화문 광장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지만 광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군가 촛불을 켜기 시작했고 그 불빛이 점점 퍼져나갔어요. 수만 개의 촛불이 광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오늘 이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중심으로 우뚝 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70년간 유지되던 질서가 바뀌었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됐습니다. 작은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 같았어요. 한국은 힘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품격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그 품격이 세계를 움직였습니다.